2017년 7월에 운전면허 교환을 신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8월에 됐어요. 1년 1개월 걸렸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일을 빨리 할 줄 몰라서 그러냐? 전혀 아니에요. 제도와 간섭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한국보다 분명히 빠른 게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는. 그게 뭐냐면 금을 엄청나게 빨리 보내요. 자, 그러면 이제 독일 말고 옆에 이탈리아. 장인을 자랑하는 이탈리아는 좀 어떻게 됐을까요? 이탈리아 이 부분은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이탈리아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도 엄연히 큰 나라입니다. 그렇죠. 인구가 한 5,900만 명 되고요. 엄연히 G7 나라고. 그런데 이탈리아가 어느 정도 상황인가를 보여주려면 일단 1인당 GDP를 한번 미국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이제 IMF에서 제가 뽑아온 자료인데 이탈리아의 1인당 GDP라고 하는 게 한 15년 사이에 거의 변동이 없고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성장을 못한 거예요. 한 15년 지나도록. 근데 이것도 이제 뭐가 있냐면 관광산업을 빼면 여기서 한 10%는 줄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뭐가 있냐면 1인당 GDP는 다 달러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통화 가치가 좀 높은 유로화를 쓰니까 유로화라는 약간 치장이 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빼고 보면은 이탈리아의 1인당 GDP는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더 낮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요런 변화를,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갔어요. 미국은 IMF에서 8만 달러, 1인당 GDP가 8만 달러를 넘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탈리아는 4만 달러가 안 되는 게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게 이제 G7 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를 하고 있냐, 이게 굉장히 의문이 있는 거죠. 이탈리아가 기울게 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에서 굉장히 크게 패배한 선진국이 이탈리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탈리아가 굉장히 경제가 좋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1980년대하고 90년대 초반 정도까지예요. 1990년에 이제 이탈리아가 어느 정도였냐면 경제 규모로 스페인의 2배, 우리나라의 4배였거든요. 그리고 1980년대에는 경제 규모가 GDP 총 사이즈가 이탈리아가 영국을 뛰어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탈리아식의 강소기업이 굉장히 빛을 발휘를 했어요. 이탈리아가 이제 굉장히 강한 업종이 뭐 안경테, 가구, 타일 이런 거였는데요. 이제 물론 지금도 이제 이쪽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 사이즈 자체가 반도체나 뭐 텔레비전이나 뭐 자동차 같은 이런 시장과는 사이즈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1990년대에 들어가지고 소련 연방이 이제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그 개방 경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됐어요. 1995년에 WTO 체제가 되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탈리아는 대기업을 많이 못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갈수록 처지는데 이탈리아는 이런 게 있어요. 노동법의 15인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탈리아에서는 종업원의 숫자가 15인 이상이 되면 굉장히 규제가 심해집니다. 15인이 되면은 노동조합 설립이 의무화되고요. 그리고 이제 15인 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리게 되면 사업체를 완전히 매각을 할 때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식의 규제들이 많아요. 힙사이언스 멈추겠군요. 그렇죠. 프랑스만 해도 이런 식의 규제가 50인으로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작가님 생각을 해보세요. 15인 규제를 안 넘어가려고 한 5명, 10명 고용하는 정도에서 멈추게 됩니다, 사업을. 10명만 고용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안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이탈리아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됐냐면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이 이탈리아 기업이 불과 5개밖에 없는 거예요. 1%인 거예요.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이라고 하는 건 매출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G7 국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일단은 5개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삼성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일단 이탈리아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18개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5개밖에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NL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지금 한전이거든요.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건 국영 석유 회사예요. 이 약간 이제 민영화 시키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제 재정이 워낙 나쁘니까 정부 지분을 팔아가지고 이제 재정이 보태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사, 이제 은행, 우편, 우정공사 이런 게 이제 글로벌 500대 기업이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런 업종 자체가 수출 기업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고 제조업도 아니고
국가의 기간 산업을 이렇게 떠받치는 그런 기업들이고, 이탈리아가 작지 않은 나라니까 이 회사 자체들이 큰 거에 불과한 거. 이거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도 이런 업종 회사들은 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빗대서 보자면 한국전력이나 교보생명이나 국민은행 이런 게 나라의 대표 기업인 셈이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회사들이 뭐 작지는 않지만 규모는 크지만 대한민국의 성장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회사들은 아니잖아요. 이탈리아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 이탈리아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이 에넬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한전이 시가총액 1인 거예요. 그 옛날 우리도 몇십 년 전의 일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G7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런 상황인데, 세계 기업 중에 몇 위 정도 할까요? 시총으로. 에넬이요? 네. 지금 저기 59위니까 뭐 100위는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230위권입니다. 이탈리아 시총 1위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건 스페인하고도 좀 비교가 돼요. 스페인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디냐면 인디텍스라는 섬유 회사인데, 이제 이게 이제 이 회사는 패션 브랜드 누구나 아는 자라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인디텍스는 그래도 시가총액 세계 100위 안에는 듭니다. 근데 이탈리아는 그 정도의 기업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탈리아 대기업 중에 그나마 내놓으라 할 만한 게 자동차 회사 피아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피아트가 여기 없잖아요. 그게 왜 없냐면 이 본사를 네덜란드로 옮겼어요. 옮긴 다음에 M&A를 해갖고 지금은 스텔란티스 그룹의 일원이 됐어요. 이탈리아 회사라고 더 이상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라고 하는 거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대량 생산에서 이제 패퇴한 나라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준수한 소총은 넘쳐나지만 이제 대포가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의 전투에서 밀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안 알려진 건데, 이탈리아가 에너지 문제가 영국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작년에 독일이 탈원전을 해가지고 원전 가동을 완전히 멈췄거든요. 약간 오해를 하는 부분이, 독일이 이제 G7 국가 중에 이제 원전을 처음 멈춘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탈리아는 그보다 훨씬 일찍 멈췄습니다. 이탈리아가 원전 가동을 완전히 멈춘 게 199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87년에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1990년에 완전히 닫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전력을 만드는 에너지원의 거의 절반의 천연가스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연가스가 이탈리아에서는 거의 안 나거든요. 조금 나는데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알제리, 카타르 이런 데서 수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전력의 순수입국으로는 세계 1, 2, 3, 유럽에는 당연히 최고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수입을 엄청나게 해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쓰는 소비되는 전기의 6%는 원전에서 만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전기 수입을 많이 했는데 수입하는 나라가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한테 수입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전선이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프랑스하고 스위스에서 많이 수입을 하는데, 이 프랑스와 스위스는 여전히 원전을 가동을 하거든요.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굉장히 이탈리아 나라가 이제 에너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아까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가정용 전기요금 4배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탈리아가 조금 더 비쌉니다, 영국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탈리아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제가 보기에는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가장 악재가 되는 나라가 이탈리아가 될 확률이 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름에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나 그리스, 스페인이라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이게 그냥 숨을 못 쉴 만큼 덥거든요. 아니,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어떤 기사를 했었냐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여름에 유럽의 위도가 높은 북쪽으로 네덜란드나 이런 쪽으로 휴가를 온다는 거예요. 더위를 못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광 산업에 상당히 타격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하도 여름이 무더우니까 이제 뭐 유명한 관광지나 유적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관람 시간을 제한하고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도 이렇게 단기간에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힘들다는 얘기 들었고요. 왜 영국은 브렉시트란 자사골 넣은 걸까요? 이제 브렉시트가 이제 자살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국에서 여론조사를 해봐도 브렉시트가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 한 30% 정도고요. 브렉시트는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응답하는 게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투표를 한다면 분명히 부결이 될 겁니다. 하여튼 영국인들 스스로도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보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냐, 이런 걸 좀 이제 영국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걸 좀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에요. 근데 영국이 이제 EU의 일원이었을 때는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그리고 영국이 나름 유럽에서는 잘 살고 특히 영어를 쓰는 나라다 보니까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국에 많이 와가지고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영국에서 저소득층들한테 이제 굉장히 반발을 샀습니다. 그게 왜냐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일자리 조금 빼앗기도 했고 값싼 노동력이 많이 유입이 되니까 영국에서 약간 하층민들의 임금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싸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문을 걸어 잠그면 브렉시트를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파이가 조금 줄더라도 그냥 우리끼리 먹고 살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한 거죠.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서 수도에 집중된 그 집중도가 훨씬 높습니다. 런던이냐 런던이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경제적 격차 이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EU 회원국이라는 것 때문에 얻는 이점이라고 하는 게 런던에 집중돼 있어요. 런던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작가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업이 발달을 했잖아요. 자유롭게 자본이 이제 유럽 본토랑 왔다 갔다 하면서 얻는 과실이 있는데 이거를 주로 런던에서만 많이 따먹은 거예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EU 회원국이라고 해서 얻는 이점이 뭔지 잘 느끼기가 어려웠어요. 같은 맥락에서 EU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잖아요. 각 회원국들은 보조금을 주는데 업종에 따라서 줍니다. 이게 이 보조금이 농업이나 어업에 많이 이제 치중돼 있는데 영국은 농업이 그렇게 막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많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떡고물이 좀 덜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가 있냐면 영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EU에 가입은 했지만 유로존에는 안 들어갔어요. 파운드를 계속 썼지 않습니까? 근데 파운드가 이제 유로에 비해서는 훨씬 통화 가치가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를 계속 쓰면서 통화 가치가 낮은 화폐를 선택을 안 하다 보니까 수출 상품의 경쟁력이 좀 떨어졌던 거죠. 유로를 선택 안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이득을 많이 못 취했던 거고,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파운드를 계속 고집하고 하다 보니까 유럽의 일원으로서 얻는 이득이 좀 낮았던 거죠. 예,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유럽연합이라는 EU의 기구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무리 복잡한 이런 이슈가 있고 논쟁적인 사안이 있어도 독일하고 프랑스가 합의를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건설을 했는데 이런 자부심 있는 사람들인데, EU라는 게 독일하고 프랑스가 다 이끌어가고 우리는 들러리냐,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이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근데 그런 식의 불만이 엄청났던 거예요. 사실 EU 분담금이라는 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 하기 직전에 냈던 게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액수인 거죠. 근데 왜 독일과 프랑스가 합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영국이랑?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유럽 본토에 있는 이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제 영국이 이제 기질적으로 사람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독일하고 프랑스 자기네께 훨씬 가깝다고 여기고 영국은 좀 더 미국화된 나라, 앵글로 색슨들이 있는 나라. 그래서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독일과 뭐 이탈리아, 영국 등 힘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좀 21세기에 접어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유럽의 경제적 위상이 확실히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이렇게 유럽 경제 어려워진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로렌스 서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 하셨고, 이제 하버드 총장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융위원장을 했던 정광우 씨, 이랑 만났을 때 한 얘기가 이제 정광우 이제 전 금융위원장이 저한테 해주었던 이야기인데, 이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유럽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한마디로 박물관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에 뒤처지고 선조들한테 물려받은 이제 문화유산으로 이제 먹고 살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약간 비꼰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마인드 세팅이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보다 조금 쇠락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잘 살고 이제 G7의 이론이 내 나라가 들어있고 자기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절박함 이런 게 좀 적다고 봐야 되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그렇습니다. 자부심을 갖는 게 어떤 정신승리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광 수입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절박하게 변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압력이 좀 적은 거고요. 그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디지털 전환에 실패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2007년에 이제 아이폰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굉장히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온라인 모바일화 됐는데 거기서 이제 유럽이 이제 못 따라가는 그런 측면이 큰 거죠. 유럽을 어렵게 만든 큰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근년에는 굉장히 이제 좀 이런 변수가 있어요. 대외 변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요. 무역 분쟁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출 비중이 미국에 비해서 유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GDP 대비해가지고 수출액이 유럽은 한 50% 됩니다. 근데 미국은 워낙 내수시장이 크다 보니까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자기네들 엄청난 덩치와 내수시장을 믿고 외부에서 어떤 영향이 있어도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유럽은 그게 아닌 거죠. 유럽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 쉽지 않은 게 이제 자유무역주의가 퇴조를 하면서 굉장히 앞으로도 좀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본시장이 미국에 비해서 이제 훨씬 처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이나 혁신이나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시가총액 규모가 미국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어쩌냐면 미국의 ICT 산업을 키우고 빅테크를 키운 건 자본시장이에요. 자본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이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기술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뽑아둔 자료를 보면은 GDP 대비해가지고 그 대출의 그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네. GDP 대비 대출의 비중이 유럽은 한 3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한 7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자본시장에서 많이 하고 유럽 기업들은 여전히 전통적으로 은행에서 많이 해오는 겁니다.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어때요? 계속 이자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들의 입장에서 훨씬 불리한 거고 은행들은 이제 대출을 해줄 때 어떤 걸 보면 돈이 떼일 거나 떼이지 않을 거나 이것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혁신 기업이냐 아니냐 이런 걸 보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이제 많이 다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요거를 보시면은 가계 금융자산 중 주식의 비율입니다. 이거는 OECD에 있는 자료인데 G7 국가들 중에서 보면은 미국이 주식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은 이제 개인들이 주식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자본시장을 키우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이제 일반적인 연금 상품인 401k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401k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에서 이제 돈을 연금 계좌에 넣어주잖아요. 그럼 개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투자를 잘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시장이 많이 발달을 하고 미국은 유럽은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2007년 아이폰 이제 등장 얘기하셔서 지금 가져오신 자료에서도 유럽 모바일 디바이스가 차지하고 있는 게 거의 없네요, 유럽에서는. 아,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은 자생적으로 이렇게 모바일 기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여기 이 자료에서 보시듯이 유럽의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3등분 돼 있어요. 애플이 3분의 1, 삼성전자가 3분의 1, 그리고 중국 업체들 합쳐서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위는 안 나오는데 6위부터 10위까지도 거의 다 중국 업체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유럽이 어쨌든 변화를 해야 할 텐데 변화를 추구하기 힘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변화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서 이렇게 경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굉장히 주도적인 정치 세력이 뭐였냐면 중도좌파 세력인데, 중도좌파 정당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3인당, 영국은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 이런 정당들인데 이런 정당들이 수권 정당으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고 이 정당들이 근로자들을 이제 지지색으로 발판을 삼아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당들이 굉장히 기여를 한 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냐면 근로자의 지위를 굉장히 향상을 시켰어요. 그게 이제 유럽이 이제 모범이 됐고 다른 나라를 따라가고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 노동단체들의 영향력이 너무 이제 쉽게 휘둘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도좌파 정당들하고 그리고 이 노동단체들하고 굉장히 결탁이 세게 돼 있어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주도적인 노동단체들은 주로 이제 굴뚝산업 종사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그래도 자기네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이 로비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유럽에서는 새로운 산업, 신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죠.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본 이제
그 스웨덴 경제학자, 유럽 국제정치경제센터라고 이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이 싱크탱크거든요. 거기를 이 소장이 이제 프레데릭 에릭손이라고 이제 스웨덴 경제학자인데 이분은 어떤 용어를 썼냐면 저희 인터뷰에서 제조업 패티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게는 이제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데 제조업에서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나 모바일 비즈니스로 넘어가지 않고 굴뚝 공장을 유지하는 데 힘을 많이 썼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좀 추구하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미국과 다르게 직장을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들의 힘이 세고 그러다 보니까 소멸돼야 되는 어떤 그런 업종이 있고 직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좀비 기업이라든가. 그죠? 그런 게 해소가 미국에 비해서 확실히 더 느립니다. 단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 어쩌냐면 유럽하고 미국이 지원 방식이 달랐는데 미국은 개인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직접 돈을 쏴주는 방식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유럽은 어쩌냐면 직장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한테 돈을 많이 줬거든요. 기업들한테 돈을 주면서 고용을 유지하라고. 근데 작가님 말씀대로 좀비 기업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밑빠짐 독에 물 붓기 이런 식으로 되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국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이었다. 이제 이런 게 있고 공공 부분이 이제 비대하다 유럽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유럽이 변화를 빨리 이뤄내기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적으로 보시면 이제 프랑스하고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을 비교를 해본 건데 이제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 이제 프랑스는 8.7% 되고 한국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2.3%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공기업들이 꽤 많기 때문에 요거보다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거는 맞긴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많고 공공 부문이 비대하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규제가 많아져요. 기본적으로 공공 부문이 크다 보면 규제가 많아지고 민간 부분이 그만큼 눌리기 때문에 민간의 성장에 제약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럼 공공 부분이 이제 많고 크다 이런 거는 유럽 사람들의 어떤 철학인데요. 이제 주요한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일자리를 많이 국가가 제공해 준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라의 이제 변화를 느리게 만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2017년 12월에 이제 프랑스에 갔습니다. 이제 특파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사관에서, 서울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3개월짜리 이제 비자를 만들어줬어요. 3개월 안에 현지에 가가지고 체류증을 신청을 해라. 그래서 2018년 2월에 이제 제가 체류증 신청을 했는데 그게 5개월 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5개월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빨라진 거였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살다 온 사람들이, 일본에 살다 온 사람들이, 아니, 미국, 일본 느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2017년 7월에 이렇게 체류증이 나오니까 다시 이제 체류증이랑 해서 이제 제가 많은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운전면허 교환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제 나왔냐면, 운전면허 교환이 언제 됐냐면, 그 다음에 8월에 됐어요. 1년 1개월 걸렸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닌 거거든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도 열받기도 하고, 이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제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인 체류자들한테 운전면허증 교환해 준 거를 파리 전체에서 하루에 3명씩한테만 해준다는 불문율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대체 왜 그런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알고 지내던 이제 프랑스인 스타트업 경영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많은데 일을 빨리 하면 그 많은 공무원이 필요 없다는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을 빨리 안 한다는 거예요. 혼자 해도 될 일을 둘이, 셋이 하면서 천천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일을 빨리 할 줄 몰라서 그러냐? 전혀 아니에요. 제도와 간섭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빨리 한다는 걸 언제 느꼈냐면, 이제 행정절차 중에 한국보다 분명히 빠른 게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는. 그게 뭐냐면, 교통범칙금을 엄청나게 빨리 보내요. 제가 이제 거기 살 때, 이 과속으로 한 2-3번 이제 딱지를 끊은 적이 있었는데, 그 딱지가 날라오는 속도가 한국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일을 빨리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도나 간섭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많으면 행정 서비스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유럽이 빨리 변화를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언제나 뭐 좋은 것과 나쁜 건 다 상반되기 마련인데 유럽이 그래도 미국보다 고용 안정성이 당연히 높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 고용을 유지하려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삶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그런 방향인 거잖아요. 그런 삶이 더 안정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맞습니다. 네. 그건 분명히 맞는 거고,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고용 유연성이 높아가지고 툭 하면 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유럽이 확실히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이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장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개인의 차원에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쭉 길게 지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버려야 될 산업, 이제 더 이상 유지를 안 해야 될 그런 산업에 많이 이제 그런 사람을 끌고 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시대가 바뀌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진행 속도가 느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더 이제 안정성이 있고 좋은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은 거고, 이게 이제 시간이 쭉 길게 지나다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 모바일 전환이 늦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파이가 좀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의 이제 이 안정성, 이걸 추구한다고 해서 길게 봤을 때 자기 자손들한테 가갖고도 계속 좋은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물음표가 달리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미국식 가치가 있고 유럽식 가치가 있고, 이건 어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식의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만큼 빡세게 달리지 않으면서도 좀 더 여유 있고 이제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미국이 시속 한 100km 달려요. 그러니까 유럽이 한 80km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고 유럽이 80km 달리면서 조금 더 악셀을 세게 밟을 때 한 90km, 100km까지 갈 수 있으면, 그럼 서로 대등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상에서 드러난 수치가 미국이 시속 100km 갈 때 유럽은 70km가 대동말동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개인의 차원에서는 나는 쟤네처럼 빡세게 사는 거 싫어라고 하면서 뭔가 정신승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괜찮아. 국가 차원에서는 괜찮은 건 아니죠. 그렇죠. 국가나 집단 차원에서 이 정도 차이가 벌어지는 거는 그냥 괜찮아 우리는 쟤네처럼 뭐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 라고 이렇게 애써 이렇게 자기 만족을 하려고 해서 이게 점점 쉽지 않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적으로 보면 근로자 1인당 연간 평균 임금을 한번 보시죠.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차이가 나냐면, 자, 이게 OECD 2022년 자료인데 미국의 근로자 1인의 평균 임금을 100%라고 봤을 때 영국은 70%, 프랑스는 68%밖에 안 돼요. 이탈리아, 스페인은 6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 이제 우리는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기는,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정신승리 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이제 10년 전인 2012년 이때의 비율을 보면은 그때에 비해서 10년 사이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근데 이 떨어지는 속도, 미국과 벌어지는 속도가 갈수록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고용 안정성이 높아가지고 삶이 더 안정돼 있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맞는 측면에 있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되게 뭔가 이렇게 그런 맥락에서 안심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행한 일들이 꼭 좋은 결과로는 아니어질 수도 그렇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유럽이 점차 무너지게 된다면 전 세계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상당히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인태 시대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봐요. 북미,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 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아시아 축이 있고 유럽 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테라고 하는 거는 지리적으로 유럽을 좀 배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북미 축하고 아시아 축의 이제 이 플레이 그라운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쩌냐면 옛날에 이제 유럽과 대서양 양안 시대에도 자기네들 힘을 썼고 인테 시대에도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이 이제 갈수록 어떤 이 삼각축 중에 하나로서의 위상이 떨어지게 되면 미국이 유일무이한 패권 국가로서 좀 더 특수하게 되고, 이거는 세상에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게 만드는데 어렵게 만드는 거라는 악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책도 쓰고 이렇게 이런 방송에서 이제 유럽이 좀 무너지는 이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은, 그런 이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럽에 애정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반등했으면 좋겠고 유럽식 가치라는 것도 조금 더 빛을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그렇지 않게 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독보적인 국가로서 세상의 룰을 다 좌지우지하게 되고,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도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유럽 경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규제 수위를 좀 더 낮추고 자본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유럽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리더가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예요. 이제 이분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유럽이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며칠 전에 뉴욕타임스 기사에도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은 이 반도체 육성, 대체 에너지 개발,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 태조에 의한 이 세계 무역 질서 변화, 이런데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유럽은 별로 안 그러고 있다. 이런 식의 기획 기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럽에서 이제 인재가 자꾸 미국으로 유출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막는 쪽으로 변화를 가져가다 보면 많은 게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미국의 인재들이 쏠리는 거는 옛날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옛날에는 저개발 국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다고 미국이 많이 갔잖아요. 지금 이제 모바일 혁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유럽의 인재들도 미국으로 많이 갑니다. 그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AI 4대 천왕. 4대 천왕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먼저 앤드류 응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딥러닝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분은 영국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제 부모는 홍콩계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랑 설전을 벌였던 이분은 얀 르캥이라는 분인데, 영어식으로 읽으면 얀 르쿤인데,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메타의 AI 수석 과학자면서 뉴욕대 교수를 겸임을 해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런 식의 겸임이 쉽지 않거든요.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제프리 힌튼이라고 이제 딥러닝을 처음에 창시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구글에서 AI를 한 10년간 연구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미국으로 넘어왔냐면, 이분이 에딘버러대에서 박사를 딴 다음에 영국의 서세스 대학이라는 데서 이제 교수를 하다가 AI 연구를 위한 펀딩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분은, 이분은 요슈아 벤지아라고, 이분은 이제 몬트리올 교수인데, 이분이 삼성전자랑 협력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북미의 AI 4대 천왕이란 분들 보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두 사람이 영국 사람, 두 사람이 프랑스 사람. 이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유럽에 남아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규제 수위를 낮추고 세금도 조금 덜 걷고 좀 더 자본 친화적이어야 되고 이런 필요가 있는 거죠. 피터 에필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UC 버클리 교수인데, 이분은 AI하고 로봇을 연계시키는 연구에서 이제 세계 정상급이라는 석학이에요. 근데 이분은 벨기에 사람이거든요. 벨기에 사람인데, 이분이 미국 언론이랑 인터뷰해 놓은 걸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벨기에에서 대학까지 나온 다음에 미국에 유학을 하려 스탠퍼드대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박사를 받고 원래 유럽에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려고 보니까는 시장도 작죠, 규제도 많죠, 뭐 이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남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미국의 교수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유럽에 안 돌아가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느냐라는 걸 잘 생각해서 그 위험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유럽이 좀 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